옛말에 무자식이 상팔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자식이 없는 게 도리어 걱정 없이 편하다는 말인데요. 요즘 시대가 어쩌면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특히 한국에서는 더 심할 수도 있겠습니다. 가장 똑똑한 세대라는 요즘 20, 30대 젊은 세대들은 결혼도 안 하지만 결혼을 한다 해도 애를 낳지 않는 부부들도 많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자식이 태어나는 순간 아이 교육, 입시, 결혼, 손주들 육아부터 시작해서 사업 자금까지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노인이 된 뒤에도 본인의 노후 준비를 충분히 하지 못해 계속해서 일을 해야 하는 부모들이 있고 자식의 뒷바라지를 하다가 자식이 만들어 놓은 빚을 떠안는 부모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자식의 빚을 갚기 위해 다시 직업 전선으로 뛰어드는 부모들도 늘어났습니다. 그나마 경제 능력이 있으면 다행입니다. 이러한 능력이 없는 부모들은 빚 갚을 길이 막막하기만 한데요. 오늘은 자식으로 인해 고통받는 부모들에 대한 두 가지 사연을 들려드리고 그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첫 번째는 자수성가하여 열심히 돈을 벌어 놓았는데 자식 농사에 실패하여 본인이 벌어놓은 돈을 날리게 된 사연이고, 두 번째는 딸이 손녀를 낳고 빚을 진 후 우울증으로 자살을 하여 그 빚을 대신 갚으며 손녀를 키워가는 부모의 사연입니다. 두 가지 사연을 말씀드리고 이러한 비참한 현실에 대한 생각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올해로 75세가 되신 김옥자 씨는 젊어서부터 과수원과 부동산업을 했는데 대한민국이 한창 성장할 시절 본인의 운과 노력이 합쳐져 땅값 개발로 엄청난 보상도 받고 많은 값을 받고 팔기도 하여 200억 원 이상 재산을 모았다고 합니다. 과거 김옥자 씨는 과수원 농사를 지으면서 동네에서 누가 땅을 판다고 하면 대출을 받아서라도 기필코 그 땅을 샀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동안 살았던 75년 동안 해외여행은 물론 국내 여행 한 번 제대로 못 가봤습니다. 남편은 땅 사놓고 15년 전에 돌아가시고 자녀는 3남매가 있습니다. 큰딸은 이혼하고 집에 와 있고 둘째 아들은 날마다 PC방 가서 죽치고 살고 막내 아들은 사업을 하는데 맨날 실패만 하여 어머니를 찾아와 돈을 타가기 일쑤였습니다. 성공하는 사업을 해야 하는데 사업 시작해서 좀 힘들면 고비를 넘기지 못하고 때려치고 다시 다른 것으로 시작하곤 하였습니다. 둘째 아들은 중고등학교 때 왕따로 따돌림을 받고 학교도 안 다니며 허구한 날 PC방에서 게임만 하며 살고 친구도 없이 지냈다고 하는데 김옥자 씨는 그런 아들을 크게 신경 써주지 못하고 오직 땅 사고 일하는 데에만 집중을 했다고 합니다. 김옥자 씨는 어렸을 때 너무 가난해서 굶는 것은 기본이고 종종 물로 배를 채우며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겪은 가난은 혼자로 끝내야 한다는 생각에 악착같이 땅을 사고 일을 하면서 돈을 불리고 애들에게는 더 이상 가난을 물려주지 않으려고 했는데 자식들이 저렇게 될지 누가 알았겠냐며 허탈해했다고 합니다. 큰딸은 이혼하고 와서 그 허전함을 채우기 위해 쇼핑을 위해 태어난 사람처럼 쇼핑 중독이 되었습니다. 사업하는 아들도 만약 어머님이 재산이 없어 그것이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목숨 걸고 했더라면 몇 개 중 하나는 성공했을 것입니다. 둘째 아들은 결국 마약까지 손을 대서 교도소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김옥자 씨는 충격을 받았지만 한편으로는 이렇게까지 된 현실에 너무나 화가 났습니다. 결국 김옥자 씨는 자녀들과 상의도 없이 본인의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였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자녀들과 함께할 수 없기에 요양원으로 들어갔습니다. 처음에는 200억이나 되는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한 사실을 알고 자녀들이 찾아와 빌고 협박도 했다고 합니다. 김옥자 씨는 이렇게 될 것을 짐작하고 요양원으로 간 듯 하였고 한동안 자식들과 연락을 끊으며 지냈습니다. 김옥자 씨는 재산을 사회에 환원 후 한동안 종교를 믿으면서 울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자신과 남편은 과거 돈 벌 생각을 가장 많이 하면서 밥 먹을 때도 요즘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밥상 교육이라든지 자녀들과 즐거운 소통은 잘하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둘째 아들은 중고등학교 때 왕따로 인해 학교도 제대로 못 가다 보니 학업 성적이 형편없었고 PC방에서만 살다시피 했고 그런 아들이 걱정이 되어 어르고 달래고 해보았지만 결국 시간이 해결해 줄 것이라 생각하며 열심히 돈을 벌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의욕도 없고 꿈도 없던 아들은 삶의 낙이 없으니 결국 마약 주사를 맞은 듯하다고 하였습니다. 김옥자 씨는 돈을 사랑하여
남편을 진심을 다해 섬기지 못하고 자식들을 진정한 사랑으로 잘 키워내지 못한 것을 용서해 달라고 하면서 참회의 기도를 하였다고 합니다. 얼마 뒤 큰딸이 쇼핑을 끊고 그동안 쇼핑으로 모아놓은 명품을 죄다 팔고 막내 동생 회사에 가서 함께 일한다는 소문을 듣고 김옥자 씨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막내 아들 회사 일이 좀 어려웠는데 고비를 잘 넘기고 주문량이 늘어나 신입 직원도 더 모집했다고 합니다. 어머님 표정은 밝아지셨지만 내색을 하거나 자식들에게 연락하는 일 없이 늘 하던 대로 계속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다시 몇 달 후에 아들과 딸이 엄마를 찾아왔습니다. 엄마와 아들은 보자마자 서로를 끌어안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막내 아들은 사업이 처음보다 2배나 확장되었다고 엄마한테 인정받고 제대로 된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어머님은 큰아들 면회를 갔습니다. 창살 너머로 아들이 죄송하다고 용서해 달라면서 빌면서 울었다고 합니다. 어머님은 아들아, 네 잘못이 아니고 이 애미 잘못이었단다. 미안하다, 나를 용서해라 하면서 같이 울었다고 합니다. 이야기를 들으니 어떠신가요? 어머님이 인생을 조금 즐기면서 재산 또한 조금만 있었더라면, 아니면 재산이 없었다면 힘은 들어도 자식들이 저렇게 살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머님은 그 재산을 모으느라고 소처럼 일만 하고 살았는데 자녀들은 부모의 재산을 탕진하면서 등골을 빼먹는 못난 자식들이 되었습니다. 적당한 가난은 어쩌면 최고의 조력자이자 좋은 친구이자 최고의 재산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고 이건희 삼성회장과 같은 일본의 성공한 기업가인 이나모리 가즈오는 이런 명언을 남겼습니다. 삶이 순조롭게 흘러갔다면 현실에 만족하며 안일하게 살았을지 모른다. 가난과 역경은 나를 단련시키기 위해 신이 내게 준 선물이었다. 역경에 부딪혔을 때 자기가 처한 상황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어떤 순간에도 노력을 멈추지 마라. 절대로 주저앉지 마라. 그러면 반드시 신은 보답한다. 내가 그랬듯이. 우리 속담에 소도 비빌 언덕이 있어야 비빈다고 했습니다. 비빌 데가 있으면 좀 수월할 수는 있지만 무일푼으로 스스로 개척해서 꿈을 가지고 목표를 세워 하나하나 벽돌 쌓듯이 올라가면 절대로 그 자녀는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목표를 세우고 자녀들도 함께 소통하면서 배려도 배우고 나눔도 배우게 하는 것이 부모의 올바른 교육일 것입니다. 김옥자 어머님은 자녀들과 좋은 추억이 없다고 하였고 제대로 된 기쁨도 느껴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 많은 재산이 이 가정의 독이 되어버렸습니다. 어쩌면 김옥자 어머님의 자업자득인지도 모를 일입니다. 대단한 성공은 분명 강력한 자신감이며 불굴의 헌신과 노력으로 나온다고 합니다. 이것은 어린아이에게도 설명하면 이해하는 법칙입니다. 자신감은 바로 자신에게 있고 잃은 것도 자신입니다. 부모가 없는 고아도 자신이 살아남기 위해 기쁨도 맛보고 실패도 맛보고 누군가에게 사랑도 받아봤을 것이고 누군가에게 배려도 받아봤을 것입니다. 하지만 김옥자 어머님의 자녀들은 전혀 그와 같은 것을 경험해보지 못했습니다. 하다못해 편의점 알바라도 해봤더라면 돈 벌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알았을 것입니다.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도 결국 내가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도시 개발이 웬만큼 진행되어 이제는 찾아보기 힘든 달동네에 현재 살고 계신 63세의 박순자 씨. 냉방과 난방이 제대로 되지 않는 이곳에서 전세 500만 원짜리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햇볕이 들지 않아 천정에 곰팡이가 피어 있지만 서울에서 전세 500만 원짜리 집이 있다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고 합니다. 올해 84살 된 친정어머니가 좁은 방 한켠에 누워 있습니다. 허리 찜질 수술 시기를 놓쳐 거동이 불편한 어머니에게 박순자 씨와 그의 남편이 매일 해줄 수 있는 건 따뜻한 수건 찜질로 근육을 풀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녀가 돌봐야 할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올해 9살이 된 손자입니다. 돌도 되기 전부터 손자를 돌봐온 이유는 아이 엄마였던 딸이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면서부터입니다. 대학도 가고 싶고 다른 또래 여자들과 같이 하고 싶은 게 많았던 딸이었지만 가난한 집안 형편 때문에 욕심을 채워줄 수 없었습니다. 결혼으로 아이를 낳은 뒤 우울증에 시달리던 딸은 다른 젊은 여성들처럼 옷과 가방, 화장품 같은 상품을 좋아했습니다. 문제는 돈이 없어 빚을 얻어 쓴 것입니다.
처음에 1,000만 원이었던 사채 빚이 이자가 원금이 넘어가고 원금의 몇 배가 되었고 가족들도 그 빚을 갚기 위해 현금 서비스와 사채 빚을 얻어 썼습니다. 딸의 남편은 딸이 그렇게 빚을 지고 세상을 떠나자 아이를 맡겨두고 홀연히 떠나버렸습니다. 결국 7년이 지나 갚아야 할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나 7천만 원이 되었고 박순자 씨가 한 푼도 써보지 못한 그 빚은 매달 갚아야 할 이자만 150만 원 정도 됩니다. 박순자 씨는 노점에서 호떡을 팔고 있고 남편은 유치원과 보습학원에 이동차량 운전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하지만 한 달 이자 150만 원을 내고 생활비를 쓰고 나면 남는 돈이 하나도 없습니다. 언제까지 이 빚더미의 굴레 속에서 계속 살아야 하는 생각도 들지만 몸이 아프신 어머니와 자식 같은 손자를 생각하면 답이 안 나오는 생각은 잠시만 할 뿐 바로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박순자 씨의 남편도 삶이 너무 힘들어 버틸 수 없을 것 같은 생각이 간혹 들다가도 몸은 불편하지만 아직 정신은 온전한 장모님이 친구처럼 다독여주고 철없는 손자와 열심히 일하는 아내를 보고 있노라면 다시금 마음을 다잡게 된다고 합니다. 남편이 출근하고 나면 박순자 씨는 한적한 골목에 포장마차를 마련합니다. 목 좋은 번화가나 아파트 단지 안으로 들어가면 장사가 더 잘 되겠지만 자릿세를 줄 형편이 되지 않습니다. 장사를 시작한 지 어느덧 10년째가 되어 혼자서 물건도 나르고 불도 피우다 보니 성한 옷이 없습니다. 그래도 오다 가다 만나는 손님들을 웃는 얼굴로 대하며 호떡을 구워서 팝니다. 그 웃는 얼굴을 보고 있노라면 뒤에 숨겨진 기구한 사연을 가진 사람이라고는 조금도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밤까지 장사를 하며 호떡을 팔아도 빚을 갚기엔 한참 모자란 상황이지만 집에 혼자 누워있는 어머니와 학교에서 돌아올 손자를 위해 하루 5시간밖에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박순자 씨는 딸이 세상을 떠날 당시 화장을 할까도 생각해 보았지만 먼 훗날 손자가 엄마를 보고 싶을 때 찾아올 수 있도록 손주를 위해 묘소를 만들고 비석을 세워놓았습니다. 주말이 되어 딸의 묘소에 방문하게 되었는데 이번에 찾아간 것은 2년 만에 간 것이라 그런지 그새 잡초가 많이 자라 있었고 말없이 눈물을 머금은 채 남편과 함께 잡초를 정리해 주었습니다. 1년에 한두 번은 올 수 있었지만 자꾸 딸의 묘소로 찾아오면 옛날 생각이 나고 슬퍼져 가슴이 아파서 자주 오기가 싫다고 합니다. 박순자 씨의 남편은 묘소 앞에서 10년이 지났어도 자꾸만 딸이 생각이 난다면서 내가 사업에 실패를 안 했으면 이런 일을 안 당하고 오래 살 수 있지 않았을까 하면서 가난한 부모 때문에 딸이 세상을 떠났다는 죄책감에 먼 산을 보면서 눈물을 훔칩니다. 자식을 가슴에 묻은 채 자리에서 일어서는 박순자 씨는 딸을 위해서라도 딸이 남긴 손자를 위해서라도 열심히 살아야지 어쩌겠냐면서 다시 마음을 다잡습니다. 자식 빚을 떠안는 부모는 IMF 위기 이후로 코로나 때부터 현재까지 급속히 늘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는 자영업자들 파산이 많아져 부모들이 본인 집을 담보로 대출받아 자식이나 가족들을 도와주었습니다. 2022년에는 금리가 급하게 올라가면서 경제에 한파가 불어 자식들에 대한 지원과 본인들의 자구책으로 대출받은 일이 많아졌습니다. 고령층의 빚 문제는 청년의 빚 문제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고령 채무자 중에는 자식의 빚을 떠안는 이가 적지 않고 부모의 빚을 대신 감당하는 청년 채무자 역시 적지 않습니다. 어떤 가족은 부를 물려주며 경제공동체의 이점을 누리는 반면 어떤 가족은 빚을 나누고 물려줍니다. 감당 못할 빚을 이고 있는 노인과 청년은 안정적인 소득원이 없다는 점에서 닮아 있습니다. 노인은 근로 능력이 없고 청년은 질 좋은 일자리가 없습니다. IMF 때 지게 된 빚을 수십 년째 갚지 못하고 고령층에 이르러 파산하게 된 노인들의 문제는 우리의 미래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현대 자본주의에서 부채는 필연적입니다. 어떤 계층은 금융 때문에 망가지지만 어떤 계층은 금융 때문에 자산이 증식됩니다. 누구나 금융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취약 계층일수록 은행권 대출은 받기가 어렵습니다. 모두가 건강한 금융으로 부채를 조달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습니다. 고령층의 경우에는 노인들의 소득원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불안정한 금융을 공급받으며 제1금융권도 적극적으로 이들을 배제합니다. 조사에 의하면 고령층 파산자의 경우 비교적 소액의 부채를 어떻게든 갚아보려고 장기간 씨름하다가
파산에 이르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특히 젊었을 때 채무조정이나 면책 등의 제도를 이용할 기회가 있었는데 대부분이 이를 선택하지 않았다 합니다. 한 전문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국은 빚을 잘 갚는 나라고 빚을 갚지 않으면 성실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심각한 사회적 낙인이 찍힌다. 대부분이 빚을 갚지 않는다는 건 실상과 다르다. 사람들을 상담하면서 개인 회생이나 개인 파산을 하자고 하면 실제로 응하는 사람은 10분의 1 정도다. 실제 파산 회생을 하는 사람들은 아주 극소수라고 봐야 하며 빚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 되면 심리적으로 위축된다. 감당할 수 있다면 오히려 이를 몇 개라도 더해서 갚으려고 하는데 노력해도 가망이 없어 보이면 최소한 연체가 안 될 정도만 갚고 손을 놔버린다. 부채 규모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사람이 위축되니까 다니던 직장도 그만두고 그 상태에서 10년, 20년이 흘러 고령층이 되면 결국 파산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파산 이후 재기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가능성은 노인 파산이든 청년 파산이든 단순히 부채를 파산시킨다고 해서 그 사람이 재기할 가능성은 없다. 채무조정이나 파산 이후에 대상자를 도와주는 제도가 하나도 없다. 환경 자체가 다른 점도 문제다. 불안정 금융을 이용한 사람들은 변제 기간이 짧으니까 삶의 호흡도 굉장히 짧아진다. 장기간에 어떤 전망을 가지고 미래를 설계할 수가 없다. 금융 압박에 묻지마 취업을 하는 등 삶의 진로나 계획에도 안 좋은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정부는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전문가는 이렇게 답변합니다. 가계부채 총량 줄이기와 사회안전망 확충이 동시에 일어나지 않으면 이 문제를 풀기 어렵다. 취약계층에게는 금융이 필요한 게 아니라 복지가 필요하다. 중산층이 부채를 통해 자산을 매입하는 등 시너지 효과를 내는 것은 안정적인 소득 공급원이 있기 때문이다. 취약계층에게는 국가가 안정적인 공급원 역할을 해줘야 한다. 사회적 부채라는 개념도 필요하다. 부채는 개인의 잘못만으로 발생하지 않고 국가가 본연의 책임을 회피해 발생하기도 한다. 코로나19로 인한 부채가 과연 누구의 책임에 의해 발생했는지 따져봐야 한다. 국가의 방역 실패가 원인이라면 개인들의 부채를 국가가 선제적으로 조정하는 방식도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인 것이다. 박순자 씨의 경우처럼 딸이 남겨준 빚을 부모가 제1금융권으로부터 빌려 갚았어도 이자가 원금을 뛰어넘는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직까지도 원금도 아닌 이자만을 매달 갚으며 보이지 않는 앞길을 힘들게 갈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자식 때문에 힘들어하는 우리나라 부모들의 경우 1차적으로 자식에 대해 너무 헌신하며 자립심을 키워주지 못하는 등 부모에게 책임이 있다 할 수 있겠지만 취약층의 경우 구조적인 문제도 함께 발생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자식들에게 돈을 뜯기며 결국 200억을 사회에 환원한 사연과 자살한 딸의 빚을 떠안고 손자를 키우는 부모를 통해 냉혹한 노후의 현실을 다시 한번 들춰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에 대해 여러분들의 생각도 댓글로 적어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행복한 노후를 응원합니다. 이상 노후의 철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